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여. 배트맨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여 만에 지금 현재 2,3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이 놀랍기만 한데요. 이런 강세장 속에서 나만 수익이 안 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오늘도 박원재 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질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언제나 시장에 대해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어서 오세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쭉 함께 해오신 분들은 정말 수익이 이렇게 잘 날 수 있나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종목에 대한 보는 눈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박원재 위원님의 한마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장이 계속해서 강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시장이니까 더 부연 설명은 필요 없는 장이죠. 더군다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시세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3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이제 3월 달은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에서 저 멀리 달아나 버린 그런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트렌드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서 트렌드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빅7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주도주 행태를 쭉 설명드리면서 과거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의 상승 랠리 기간을 좀 펼쳐봤더니 아주 짧으면 6개월, 길면은 3년까지 가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빅7의 흐름이 이제 4개월인데 여기서 끝난다면 아마 트렌드가 아닐 겁니다 라는 말씀도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있었죠. 에너지 패권이 바뀌고 있었죠. 유럽에서 갑자기 경제 재건을 수소로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수소 섹터가 들어오고요. 전기차는 더불어서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차피 갈 방향이었는데 코로나19가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지수를 보지 말고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자는 얘기도 한 달째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도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와 수소 섹터,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쪽,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정책적 이슈가 나오고 있는 공급 확대가 되니까 건설이나 유동성 기인한 증권, 이 정도를 포함하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통 가치주를 고집하면서 너무 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고통의 시간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시장에서 엄습을 합니다. 그게 또 마음을 급하게 하고 또 엇박자 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심리가 압박을 하죠. 그 모든 거를 잠시 후에 제가 과거의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빅세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과 함께 지금 스텝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장의 흐름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대가들도 분명 투자를 할 때 힘든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대가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는지 위원님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비도 오고 좀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저런 생각들을 했었구나 이렇게 그냥 뭐 따로 메모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식시장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이고 주식시장이 생긴 거는 국내에는 80년도 1월 1일을 지수 100으로 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70년대는 격탕 매매를 해서 거래소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서구에서는 뭐 자본시장이 오래 발달됐으니까 1700년도에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튤립 광풍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자본주의 시장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2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괄목을 낸 투자의 대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 닿는 대로 몇 사람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 그 중에서 최근 시장에 좀 맞는 사람들 목록을 좀 뽑아왔습니다. 보통 시장을 평가하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일 때 맞는 게 있고요. 박스권을 그릴 때 맞는 이론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세장,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장은 추세 이론을 했던 사람들, 성장주를 추정했던 사람들 이론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은 긴 주기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추세적으로 성장했던 구간은 아마 10% 남짓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구간은 횡보 구간일 텐데 그래서 확률적으로나 기간적으로는 박스 이론 같은 게 있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그 박스 이론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강세장에는 박스 이론을 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시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도 시세가 폭발하는 종목을 초반에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다 팔고 내 주머니에 없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강세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강세장에 맞는 사람들은 어떤 이론으로 했는지 차례대로 한번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트를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차트주의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차트를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종목을 뽑을 때는 차트로 골라놓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요 캔슬림이라는 이제 앞자를 따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은 꽤나 유명세를 떨친 투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내가 종목을 찾는데 그 종목 중에서 이 캔슬림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버렸다랍니다. 그래서 이 캔슬림의 이니셜이 뭐냐 하면은 C는 현대 주당 순이익. 그래서 그 EPS라 그러죠. EPS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가 25% 이상인 종목만 이 사람은 골랐다래요. 왜 그러냐면 급등주를 자기가 한 200년 동안 급등주만 모아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급등주는 직전에 이 EPS가 예외 없이 다 이렇게 급등하더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종목을 고를 때 차트로 보고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이상 되는 것만 골라야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연간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연간으로도 연간 EPS로도 지난 3년 동안 마찬가지로 25% 이상 되면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EPS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 하나 덧붙여서 ROE라는 것도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붙였는데 ROE는 17% 이상이 되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겠구나라는 기준을 이제 덧붙여서 잡았습니다. EPS는 25%, ROE는 17%. 그 다음에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뭔가 새로운 게 있더라. 뭔가 새로운 게 있더라. 그래서 new라는 거, something new인데 시장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엄청 줍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시면 다 새로운 것이죠. 과거에 익숙했던 거는 없고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거는 프리미엄을 주는데 그거는 신제품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경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 개척일 수도 있고 M&A일 수도 있고 새로운 최근의 수소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장에는 새로운 게 들어갔을 때 프리미엄을 많이 준다는 것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한 게 발행 주식수를 살펴보니까 가급적 자본금이 큰 회사보다는 유동 주식수, 자본금이 적은 주식이 좋더라. 우리도 그 급등주나 배율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시젠 같은 경우가 한 15배가 났죠. 1년 만에. 15배라는 거는 150%가 아니죠. 1500%가 났습니다. 1년 만에. 시젠이 그렇게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금이 작아서였죠. 자본금이 작다 보니까 기저효과, 베이스에서 점프하는 힘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시가총액 한 500억에서 2천억 사이의 종목 중에서 새로운 거나 아까 얘기한 그런 거에 부합되는 종목이 있다면 굉장히 탄력이 좋다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이면은 자본금이 적은 거를 좀 하자. 그리고 또 다음에 보니까 이제 L인데 리더 또는 레거드, 선발주냐 후발주냐. 왜 우리가 이제 장을 분석하다 보면 주도주를 놓치면 이제 다음 주를 찾죠. 2등주, 3등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성과가 좋더라. 비싸더라도 주도주를 사는 게 성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년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치가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가 뭔 종목을 사는지. 그래서 기관의 매수 종목을 가급적이면 또 우선순위로 두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방향성, 상승장에 투자하자.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굉장히 철저히 차티스트였기 때문에 본인이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면 투자 규모를 완전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장만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제 컵 위스 홀드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주봉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원형 바닥을 그리고 주봉으로 장기적으로 원형 바닥을 그린 다음에 주봉으로 장기적으로 월봉을 장기 바닥을 이렇게 그린 종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바닥에서 사지 말라래요. 이건 불확실하니까 사지 말고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데 고점 돌파한 다음에 반드시 이게 손잡이를 달린다랍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손잡이를 닫고 올라오는 요 시점, 여기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가 매수를 얘기하는 거죠. 싸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은 고점을 뚫게 돼 있고 우리가 신고가를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존 고점을 뚫어야 되죠.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고점을 뚫는 종목을 찾았고 그 고점을 뚫는 종목 속에서 캔슬림에 부합하는 종목을 자기의 투자 목록으로 잡았다랍니다. 이 사람은 1930년대에 태어나서 6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펀드도 했는데 그 당시 동시대의 펀드 매니저 성과 중에 대단히 우월한 성과를 냈고요. 아마 그 버펫은 50년 동안 장기간 꾸준한 수익으로 유명하고 단기간 수익은 아마 이 사람이 더 뛰어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라는 캔슬림을 만든 이제 투자의 대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성장주, 이 구간은 이 오닐이 얘기했던 시장의 방향성, 상승장에 투자하라.
그래서 이런 이론이 맞으려면 상승장이래야 잘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뭐 올라가는 줄 알고 쫓아갔는데 하락장이면 쉼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항상 시장을 잘 구별해서 하락장에서는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사람은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절매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항상 7 내지 8% 자기가 들어가서 7 내지 8%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하라래요. 왜냐하면 고점을 뚫은 주식은 계속 쭉쭉 뻗어나가야 맞는 거지, 고점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입한 가격에서 7, 8% 손실이 난다면은 자기가 잘못 본 거니까 손절을 해라. 그래서 7, 8% 손절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 걸리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뭐 한 번 걸려서 고점을 뚫은 주식들의 성과가 몇백 프로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던 그런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세장에 많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투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익숙한 분이 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마 그 주인과 산책하는 개, 아니면 뭐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런 걸로도 많이 유명한 분인데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죠. 이분도 중세 보통 투자 예대가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은데 몇 안 되는 유럽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폴란드계였고요. 원래는 뭐 그 수학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독일로 유학 가서 주식 시장을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면 된다. 이게 최고다. 근데 이게 안 됐다면 두 번째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잡고서 사업을 해라. 근데 이것도 안 됐다면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해라. 요새도 많이 똑같은 말들을 하죠.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은 네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걸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죠. 금리를 기준으로 주로 판단을 했고요. 금리가 제로일 때 투자해서 고점일 때 팔아라. 지금은 금리가 그냥 제로 금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로 금리를 연준에서 2년 동안 개런티해 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투자하기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근거고요. 금값이 $2,000를 돌파를 했죠. 사상 최고입니다. 금값은 여태까지 온스당 $2,000를 돌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게 결국은 제로금리 때문에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가 이제 자기가 주식시장에서 쭉 그 오랜 투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나 보니까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장 기업에 해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 큰 수익이 나더라. 이런 걸 알았고요. 두 번째는 턴 어라운드 주식을 해라. 아마 시대적으로 저 때가 이제 그 공황기 이후에 이런 그 많이 죽었던 기업이 살아나다 보니까 턴 어라운드 주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한 기업들이 많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2개는 지금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시장에서 열광을 하는 게 다 2가지입니다. 성장 기업이거나 턴어라운드 주식이거나. 최근에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태웅, 이런 류는 턴어라운드 주식이고요. 나머지는 다 성장 주식이죠. 그래서 이 2가지의 2섹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는 성공을 하는 데는 이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미국에서 버퍼식으로 뭐 밸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거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윳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급한 돈이면 안 되고 레버리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급한 돈으로는, 겁먹은 돈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투자하기 전에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장 주식과 턴어라운드 주식이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정리를 하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한 5년 후,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지금 왜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에 열광하고 수소 섹터에 열광하고 아니면은 이제 언택 관련주인 네이버나 카카오에 열광하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미래의 지금의 언택 기업들 플랫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VR, AR, 데이터 3법이 다 해제돼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펼치고 돈을 벌까? 지금 없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상상력을 좀 하고 투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가장 힘들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을 버는 거는 엉덩이로 번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상승장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승장에 강한 사람들이고 횡보장일 때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종목을 잡았으면은 코스톨라니는 그냥 수면제 먹고 잠자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랬어요. 매일 눈 뜨고 아침마다 어제 시장 분석하고 호가창 보고 시세를 보면은 못 견딘다는 거죠. 그 시세를 보고 인내를 갖고 참기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수익, 원하는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해서 얻은 돈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고 고통의 대가이다. 시세가 1000%가 났어도 이 1000%가 가는 동안 이 변동성을, 시세의 변동성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견디게 하는 건 자기의 생각이고 이 온전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선 이 상상력을 계속 복귀하면서 자기를 다져나간 끝에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얻은 돈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고통의 대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게 행운. 이때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투자 아이디어로 잘 가설을 세웠어도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정치적인 혼란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 대체나 뭐 사기 이런 것들이 나의 판단의 기초를 완전히 흐트러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치 얻는 거는 결국은 행운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한 얘기도 궁극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내 생각이 맞다는 믿음이 생기면은 엉덩이를 깔고 버티라는 거죠. 제가 그 트렌드 주식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트렌드 주식이 결과치로 보니까 1000%, 3000%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30%, 50% 조정받는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견디겠냐는 거죠. 내 생각에 믿음이 없다면 남한테 들은 생각으로는 견딜 수 없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저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회상만 할 뿐이지 내 주머니에 소득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또
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자, 한 사람만 더 하면 이제 시간이 들겠네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연대로 보면 이제 가장 오래된 연대, 1900년 초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 차트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을 때고 정보나 뭐 이런 것도 잘 없었을 텐데, 제시 리버모어가 쓴 책을 보면은 뭐 주식시장의 회상 이런 책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차트 책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분석을 해놨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아주 작은 돈으로 15불 정도를 가지고 1억 불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장이 굉장히 그 정보 전달 체계가 늦었고, 또 이때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결국 공매도 친 걸로 이제 파산을 몇 번 했고요. 마지막도 이제 60 넘어서 파산에 의해서 이제 권총 자살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하는 불운한 투자자인데, 어쨌든 활동할 때에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근데 이 주요한 건 똑같은 얘기인데, 투자를 하려면 주도주를 하라는 거예요. 주변부나 저가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0년 전의 사람이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도, 지금 이 얘기를 해도 투자자들이 잘 안 따르는 법인데, 주도주 매매를 해라. 수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수소가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2차 전지의 전기차. 1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도주 매매에 집중해라. 그리고 남의 말 듣고 하지 말아라. 정보 매매하지 말아라. 뭐 좋은 정보 없어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을 얘기를 합니다. 모멘텀에 따른 종목을 선택해라. 아주 섬찟합니다. 1900년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요즘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 지식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 시장에서의 경험은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우리는 지금 6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때 폭락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3월 달도 다 까먹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통계, 이런 거를 기록해 놓고 이제 이런 걸 복귀하라는 얘기를 자주 했죠.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추세에, 이제 추세라는 개념을 처음 시장에 도입을 했고요. 그 추세에 의해서 피라미딩, 그래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하라래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샀다면 다시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 비싸게.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세장, 이런 쪽에 매매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적중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의 투자의 대가들 얘기를 통해서 현재를 반추해 보면은 똑같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똑같았고, 같은 룰에 의해서 투자 원칙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지켜서 내 걸로 만든다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강세장에 보다 조금 더 수익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투자들의 대가들의 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성공을 하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처럼요. 이 투자 대가들의 비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장에 대한 흐름 잘 못 짚겠다 혹은 이런 강세장 속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다 하는 분들 들어오셔서 꼭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과 방금 전까지 말씀을 나눴던 게 이제 아무래도 정말 시장이 강하다 이런 네. 이야기는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죠? 3월 달 장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강한 네.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신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도 뭐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도를 했죠. 네, 제약바이오주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전 좀 꺾일 줄 결국은 알았는데. 네. 유동성이라는 거는 꿈을 쫓게 돼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유동성장에서는 항상 꿈을 쫓은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돼요. 금리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대한민국 시장은 그 청산가치 PBR 지표가 굉장히 잘 맞았던 시장이에요. 미국은 EPS가 잘 맞았던 시장이고 대한민국은 PBR이 잘 맞았는데 요새 PBR 가지고 고민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유형 자산에 대한 그 기회비용 값이 뚝 떨어진 거죠. 금리가 제로다 보니까 이제 뭐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금리하고 마찬가지로 값을 안 쳐주는 거죠. 기회비용이 제로라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무형 자산은 계속적으로 요소 투입이 없이 계속 성과를 내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단위의 재화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요소 투입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깔아놓은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놀다 가요. 근데 그게 이 기업의 가치 증식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뭐 네이버의 지식 검색. 네, 생각나는 기업들이 있네요. 네. 네이버의 지식 검색은 네이버가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블로그, 카페 이런 건 네이버가 만든 게 아니죠. 이용자들이 만든 거죠. 이용자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무형의 자산으로 되는 거죠. 장부에는 없죠. 네. 그런데 그 정보를 들어오려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다 보니까 여기에 커머스가 형성이 되죠. 광고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시장이 형성이 되죠.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평가의 기준이 이제 이런 4차 산업, 뉴노멀 시대에는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시가총액 2200조를 넘어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된 이면에는 애플은 이제 휴대폰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이죠. 그렇죠.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서 애플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유저가 뭘 이용하려면 30% 수수료를 띱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네. 거기서 넷플릭스를 이용한다 할지 뭐 그래도 다 30% 수수료를 띱니다. 그렇죠. 뭘 결제하더라도. 결제를 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이게 락인이라는데 네. 너희들은 애플 생태계에 들어온 잡힌 물고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무섭네요. 이게 플랫폼이고 더 크게 나가면 이제 구글도 그렇게 한다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온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그냥 생활할 뿐인데 이게 어떤 기업에는 그냥 이게 무형자산으로 쌓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무형자산을 쌓아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유튜브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에 어떤 유튜버들은 자기의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할 뿐인데 유튜브는 그 유튜버한테 성과 보상 체제를 제시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광고가 붙어 나가죠. 광고가
천회 조회가 되면 자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유튜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를 그 구글이 2010년경에 인수할 때 아주 헐값에 인수를 한 기업이에요. 그랬군요. 아주 헐값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은 세상의 동영상 플랫폼은 다 잡아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틱톡도 짤이죠, 짤. 그렇죠. 아주 짧은 동영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즘처럼 아주 빠른 시대에 아주 잠깐 웃고 넘어가기 좋은 이런 짤을 틱톡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보안이나 이런 이슈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아라. 이 이면에는 역시 기술 패권 전쟁이 붙어 있는 거고.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죠. 앞으로 4차 산업은 이러한 거를 굉장히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빅3가 다 이러한 유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떤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글로벌 빅파마들이 80년대부터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간의 10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화학 약품으로는 안 되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낸 거죠.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내서 아주 고가의 처방을 합니다. 보통 치료 과정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대의 효과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빅파마들은 연구비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수익을 얻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짧게는 100조, 크게는 존슨앤존슨은 400조가 훨씬 넘는데 이 400조를 만든 원인이 바이오 의약품이었는데 네. 이게 특허가 30년이 이제 특허 기간을 줬는데 그게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특허가 풀리면 이걸 카피하는 게 바이오시밀러라고 했죠. 네. 근데 그 바이오시밀러를 당초에는 이게 레드오션인 줄 알았어요. 아마 글로벌 빅파마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와서 제조하면 된다. 참여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특허가 풀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시밀러 약을 내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못 들어옵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이게 이제 배지를 가지고 단백질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조업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 들어가고 이 결국 공정이니까 대한민국이 제조를 잘하죠. 유럽보다 강합니다. 네. 유럽엔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을 카피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국내 산업이 독점을 했다면 그럼 지금 이 시가총액도 제가 싸다랬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라. 먼저 그래서 제가 오스코텍도 24,000원대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게 파이프라인이 확실하고 이런 기업은 밀렸을 때 사라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마 합병 이슈는 계속 나올 텐데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정을 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42조인데 헬스케어는 지금 15조 6천억이에요. 아마 합병을 한다면 2대1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헬스케어는 그러면 그냥 지금 낙폭이 좀 과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올라갈지 기간을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면 이 가격 정도는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 그리고 요새 셀트리온이 호재가 굉장히 많죠. 영업도 EPS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계속 침투가 되고 미국의 램시마 트룩시마가 침투가 되고 또 이제 FSP 제형 램시마 주사제 이것도 첨가되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2023년까지 준비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큰 상품이 나오는 게 이제 슈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에브비가 하는데 이거 단일 약품으로 연간 매출액이 한 20몇 조 되는 약품입니다. 근데 20몇 조 되는 약품을 만약에 이제 그 램시마처럼
램시마는 연간 매출액이 한 6조 정도 되는 그런 약품이거든요. 네. 램시마 하나로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는데 한 2년 후에 나타나는 휴미라가 침투가 된다면 뭐 앞으로 EPS 상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결국 언제 싸게 사기만 하면은 결국 방향성은 확보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리포트 나와 있는 건 목표가 14만 원 정도로 잡고 나오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한 14만 원 목표가 잡고 네. 뭐 손절가 7만 원 잡고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의 업종과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13만 원 선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주고 계신데 위원님께서는 그 선 이상 14만 원 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면 된다라고까지 오늘 5% 넘게 올랐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오늘의 업종과 종목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벌써 한 주의 절반이죠. 수요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 목요일, 금요일장에 좀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위원님 9시에 땡 하면 네. 어떤 종목을 오늘은 좀 사야 수익이 좀 날까 하면서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장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휴가철이어가지고 네. 현금이 좀 필요한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위원님께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어떤 걸까요? 그 기본적인 관점이 이제 많은 분들이 9시 땡 하면 종목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종목을 9시 땡 해가지고 오늘 오를 종목을 찾는다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아,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라 그랬죠. 네. 시장은 그렇게 뭐 내 눈앞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서 수익 낼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시장이 좋을 때는 아침에 땡 해서 단타를 해도 수익이 잘 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안심하고 어떤 구간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보다 월등히 성과가 나오는 복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9시 땡 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항상 일정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배팅을 해서 똑같은 성과를 잃고 따고를 해서 수익률이 손실률보다 높던지 성공 횟수가 실패 횟수보다 높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겠죠. 근데 통상 단타를 치면은 기준점은 50%를 잡습니다. 50%의 성공 확률로 거기서 관리를 통해서 수익이 날 때 더 수익이 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마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는 나는 뭐 승률이 90%야 이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요새 시장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문제는 한 번 관리를 잘못하면 그동안 벌어놨던 게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대한민국 투자 문화가 단기 매매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그런 분들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번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흐름을 나와서 말씀드렸던 뭐 수소 흐름이야 아니면 빅세븐이야 그러면 뭐 시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게 3만 원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러면 10배가 났잖아요. 30만 원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한 구간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서 내 계좌가 커져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어야 집중 투자와 소위 얘기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효율이 높아지고 맨날 몇백 투자해가지고 언제 성과가 나오겠어요. 근데 일정 규모 억 이상을 투자하려면 준비도 많이 돼 있어야 되고 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 땡 치면 종목을 찾지 말고 평소에 내가 정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도 괜찮을 종목을 정말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해서 그 믿음이 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코스톨라니도 얘기했잖아요. 네. 엉덩이로 본다고. 네. 그렇게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 중간에 막
흔들리는 거는 소음이에요, 소음. 어. 시세표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세표 보면 뭐 합니까? 내가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이죠. 방향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근거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죠. 뜬구름이 아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목이 궁금한데요. 오늘 위원님. 종목은 그래서 요새 시장은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프리미엄을 많이 줘요. 독특할 때, 온리. 이 기업이 대체 불가능할 때. 그렇죠. 네. 오늘 갖고 온 기업은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요.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적외선 감지,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어딜 가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군수용으로 적외선이라는 게 레이더 탐지를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투기나 뭐 인공위성,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이런 쪽에 법령 접근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대단히 이제 그 민간에 확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군사용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13개 기업밖에 없고요. 미국에 7개 있고 국내에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갖고 있죠. 지금은 군사용으로밖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개 수주받은 게 군수용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매출이 늘어났어요. 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겠죠. 네, 네. 올 1사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200억 매출이 한 20억 수익이 나서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요새 이런 기업이 한번 지금은 아닌데 이제 흐름을 받으면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납니다. 해외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눈에 안 띄어서 올라가다 말았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그렇게 싸다 비싸다 하긴 애매한 가격인데 실적이 계속 나오고 확장성이 검증되고 자율주행에 탑재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시대에 맞는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 35,000원 잡고 손절가 2만 원 잡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는요. i3 시스템 열 화상 카메라 관련주였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만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지난 베스트 공략주는 아니었지만요. 네. 지난 업종과 이제 종목 시간에서 위원님께서 주셨던 액트로에 대해서 네.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액트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공략을 더 해볼까요, 위원님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였잖아요. 갖고 가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잡으셨으면 보유. 네. 왜냐하면 그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그동안에는 아주 2사분기, 1사분기가 아주 코로나 때문에 전혀 매출이 없었잖아요. 근데 8월 15일부터 언팩 행사를 시작하죠. 네. 애플도 하고 삼성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플립폰은 아깝죠. 타이밍이 안 좋아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매출을 제대로 못했는데 액트로가 하는 거는 이제 폴디조 줌이라 해서 이제 옛날에 그 DSLR 카메라인가요? 네. 아주 그 땡겨서 줌 카메라를 많이 썼었는데 이젠 카메라로도 100배 줌이 가능합니다. 해상도 1억 화소까지 들어가고 이게 다 이제 폴디조 줌이 들어가는 카메라인데 해상도가 너무 잡아먹으니까 이제 픽셀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한 6천만 해상도를 가지고 폴디조 줌을 하는데 액트로가 그걸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시가총액이 이제 1,200억인데 굉장히 만만한 섹터다. 그냥 갖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던 액트로까지 보유 의견 들었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수요일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go!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